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편이 돼야만 사모님이 살 수 있어요. 돈 많은 늙은 남편은 밤마다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 나타난 젊고 거친 운전기사의 유혹을 과연 제가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곧 시작될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섭씨 5도는 더 낮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숨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소음처럼 느껴져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7년입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할 가까운 시간 동안 그녀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박만호라는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체와도 같았습니다. 34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대제력가와 결혼했을 때 세상은 그녀를 향해 현대판 신데렐라 혹은 독한 꽃뱀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는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마다 잠꼬대로 전처의 이름을 부르는 그를 달래며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 하나, 이 안온한 집과 박만호의 아내라는 명예였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했던 성체의 주춧돌이 사실은 썩은 고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침대 밑에 떨어진 작은 귀걸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20대 젊은 여자들이나 할 법한 아주 크고 화려하며 동시에 천박한 향기를 풍기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누구의 것일까? 이 방은 나 말고는 그 누구도 심지어 가사 도우미조차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의구심은 독처럼 퍼져나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만호의 행동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서재에서의 정체 모를 소리, 부쩍 늘어난 외출, 그리고 가끔씩 그의 옷소매에서 나던 낯선 화장품 냄새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배신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년, 내 돈 어쨌어. 갑자기 만호가 눈을 번쩍 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귀걸이를 손바닥 안에 감추었습니다. 만호의 눈에는 평소의 인자함 대신 짐승 같은 경계심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목을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으로 낚아채며 다그쳤습니다. 내가 가져갔지? 내 금고 열쇠. 말해. 누구랑 짜고 나를 죽이려는 거야. 서연은 통증에 신음하면서도 침착하게 그를 달래려 애썼습니다. 여보, 저예요. 서연이라고요. 진정하세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그러나 만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밀쳐내고 침대 위에 놓인 스탠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정적이 깨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장남 준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새어머니? 준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비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부축하는 척하며 서연을 어깨로 밀쳐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옆에서 뭐 한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제정신 아닐 때 유언장이라도 고치라고 협박한 건 아니고요? 준기의 눈빛에는 서연을 향한 노골적인 멸시와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진 수십억의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의 유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서연은 자신의 몫을 가로채려는 불청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준기는 만호를 침대에 눕히고는 서연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연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낮게 응조렸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은 그냥 이 집을 지키는 비싼 파출부일 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 당신이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그 몸뚱아리 하나뿐일 테니 꿈깨라고. 준기는 서연의 어깨를 툭 치며 방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홀로 남겨진 방에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진주 귀걸이와 실크 블라우스, 하지만 그 속의 영혼은 이미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금색 귀걸이를 거울을 향해 던졌습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거울이 조각났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마주할 거대한 비극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기는 예고도 없이 새로운 수행기사라며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김도진. 32살의 그 남자는 정갈한 수트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연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사모님과 회장님을 모시게 된 김도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뢰감이 느껴졌지만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준기가 보낸 사람이라면 분명 자신을 감시하고 약점을 잡아내기 위한 스파이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진의 눈빛은 준기의 저열한 욕망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마치 서연의 옷 속을 투시하는 듯한, 아니,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까지도 읽어내려는 듯한 강렬한 시선이었습니다. 도진이 가세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지만 서연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귀신같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습니다. 만호가 갑자기 정원에서 소리를 지르며 서연을 밀칠 때도 도진은 서연보다 먼저 달려가 만호를 제압하고 서연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사모님? 도진의 손길은 뜨거웠고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서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늙고 병든 남편 곁에서 죽어있던 그녀의 여성성이 도진의 젊고 생생한 에너지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연은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도진의 시선을 피할 때마다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주방에서 만호의 약통을 씻다가 멈춰 섰습니다. 평소 자신이 직접 챙겨주던 파란색 알약들 겉면에 미세한 하얀색 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간호사 출신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캡슐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자 안에는 원래 들어있어야 할 성분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가루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야? 누가 남편의 약에 손을 대고 있는 거지? 서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기일까요? 아니면 준기의 사주를 받은 도진일까요? 서연은 약통을 가슴에 품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벽이 자신을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사모님이 먹이시는 약이 아니죠? 도진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왔는지 소리도 없이 서연의 등 뒤에 바짝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준기 아주버님이 시킨 거야? 우리 남편한테 뭘 먹이려는 거지? 서연의 추궁에 도진은 대답 대신 서연의 손목을 잡고 약통을 뺏어 들었습니다. 도진은 약통 속의 가루를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환각제입니다. 장기 복용하면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심정지로 사망하게 만들죠. 준기 씨는 성격이 참 급하군요.
서연은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도진은 그런 서연의 허리를 강하게 낚아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사모님, 이 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준기 씨는 이미 사모님을 범인으로 만들 시나리오를 다 짜놨거든요. 도진의 숨결이 서연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공포와 유혹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도진의 셔츠 깃을 꽉 쥐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정체가 뭐야? 도진은 서연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은 편이 되어야만 사모님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도진은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고동 소리를 들으며 이제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도진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방 안에는 몰래 챙긴 의문이 가루가 든 작은 비닐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사설 연구소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운전석에 도진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리고 그를 정말 믿어도 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준기 씨의 감시망은 이미 따돌렸습니다. 도진의 말에 서연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감시망을 따돌려? 당신이 그 감시망의 대장 아니었어? 나를 돕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등에 칼을 꽂으려는 거잖아. 도진은 백미러로 서연과 눈을 맞추며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등에 칼을 꽂는 건 준기 씨 전공이죠. 전 그 칼을 뺏으러 온 사람입니다. 갑자기 도진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비에 젖은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도진은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서연의 옆자리에 올라탔습니다. 좁은 차 안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사모님, 박만호 회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귀걸이, 남편분이 외도에서 생긴 게 아니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도진은 대답 대신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준기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만호의 서재에서 나는 거친 소란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찍어. 당장 찍으라고. 어차피 다 늙어서 기억도 못하잖아. 또 준기의 고함이었습니다. 서연이 서재 문을 벌컥 열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준기는 바닥에 쓰러진 만호의 손목을 비틀어 쥐고 강제로 지장을 찢게 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꺽꺽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며 저항했지만 40대 장정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아주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준기는 서연의 가슴을 발로 차 밀쳐냈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죽어가는 노인네 편 들어서 유산이라도 챙기려고? 넌 이미 끝났어. 도진이가 다 보고했거든. 내가 밤마다 기사놈이랑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준기는 지장이 찍힌 유언장을 들어 보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엎드려 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만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저놈을 막아야 해. 그것은 치매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든 인간의 마지막 간청처럼 들렸습니다. 준기는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서재를 나갔습니다.
서연은 비에 젖고 상처 입은 몸으로 만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도진은 문가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제발 도와줘. 서연이 도진을 향해 울부짖었지만 도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더 철저히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준기가 방심하니까요. 도진의 차가운 말은 서연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서연은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짜여진 연극의 배우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오직 자신만이 남편을 지키고 준기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준기의 폭거 이후 저택에는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준기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서연의 실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2시 도진이 서연의 방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도진은 재빨리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준기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연극이 사모님의 무죄를 증명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진은 서연을 거칠게 침대로 밀어붙이며 옷 단추를 하나 풀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지만 도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이 미친 연극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아,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서연은 카메라가 있는 쪽을 향해 가녀린 목소리로 신음 섞인 연기를 내뱉었습니다. 도진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속에 실제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내일 새벽 준기가 아버님께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할 겁니다. 전 그 약을 미리 바꿔치기 했지만 아버님은 쓰러지는 연기를 하실 겁니다. 그때 사모님은 당황하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서연은 도진의 품에서 전율했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돕는 것일까요? 연기라고 하기엔 도진의 심장 박동이 너무나 뜨겁게 서연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준기는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을 통해 두 사람의 미래를 지켜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더럽게 놀아나라고. 아버지가 죽어가는 동안 젊은 놈이랑 노란한 꽃뱀. 이거면 유언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넌 살인범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준기는 미리 준비해둔 독약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이 밝자마자 이 영상을 경찰에 넘기고 아버지를 죽인 범인으로 서연을 지목할 완벽한 알리바이를 완성해 두었습니다. 준기의 눈에는 이미 수천억의 자산이 자신의 명의로 바뀌는 환상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만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만호는 이미 도진의 말대로 입가에 침을 흘리며 사지를 뒤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보세요. 여보. 그때 준기가 경찰들과 함께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 거야. 준기는 서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고 경찰들은 서연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당신을 박만호 회장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도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사모님이 아버님께 의문의 약을 먹이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도진의 배신. 서연은 절망의 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유치장의 공기는 습하고 비릿한 금속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전해지는 한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력가의 아내로서
대저택의 안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빛은 남편을 죽이려 한 파렴치한 꽃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감을 때마다 도진의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 한마디가 단두대의 칼날이 되어 그녀의 목을 쳤습니다. 이서연 씨 면회입니다. 교도관의 무미건조한 목소리에 서연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는 준기가 비열한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맞춤 정장을 매만지며 마치 이미 승리한 장군처럼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새어머니, 꼴이 말이 아니네. 그러게 적당히 하고 나갔으면 이런 수모는 안 당했을 텐데. 준기의 목소리는 유리를 타고 들어와 서연의 고막을 긁어댔습니다. 아주버님,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아버님이 아직 병원에 계신데 어떻게 유산 타령을 해요? 서연의 절규에 준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곧 돌아가실 거야. 당신이 먹인 그 독약 때문에 말이지. 아, 참. 도진이가 영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찍었더라고. 당신들이 침대 위에서 뒹굴며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지 모의하는 그 추잡한 장면 말이야. 준기는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상속 권한 포기 및 재산 양도 합의서라는 제목이 서연의 눈을 찔렀습니다. 여기 사인해. 그러면 내가 변호사 잘 써서 정신미약으로 형량은 좀 줄여줄게. 아니면 평생 감옥에서 썩든지. 선택은 당신 자유야. 서연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준기는 서연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도진이 놈도 참 대단해. 당신 같은 여자를 그렇게 완벽하게 속이다니. 걔한테 준 수고비가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 준기의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깊은 구멍을 냈습니다. 도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준기의 계획된 말이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준기를 향해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난 사인 안 해요. 아버님은 살아나실 거고 당신의 그 더러운 욕심은 세상에 다 드러날 거야. 준기는 얼굴을 일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아버지가 언제까지 숨을 붙이고 있을지, 당신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준기가 나간 뒤 서연은 다시 어두운 유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순간 변호사가 급히 다가와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3일만 버티세요. -D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경찰서 방, 쏟아지는 빗속에서 도진은 우산을 쓴 채 서연이 갇힌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준기에게 받은 수표 뭉치가 든 봉투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돈을 얻은 자의 환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결연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박만호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곧 시작입니다. 저들이 지은 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겠습니다. 도진은 우산을 고쳤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을 배신한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힐 집행자로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도진은 준기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이 아닌 자신이 개인적으로 빌린 은신처에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박만호 회장의 저택과 그가 입원한 중환자실의 실시간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기는 자신이 도진을 매수했다고 믿었지만
사실 도지는 박만호 회장이 3년 전부터 중기의 횡령과 폐륜을 감지하고 고용했던 그림자였습니다. 도진의 아버지는 과거 박 회장의 운전기사였고 박 회장은 도진의 학비와 생활비를 남몰래 후원해준 은인이었습니다. 도진에게 이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은혜를 갚기 위한 목숨 건 작전이었습니다. 도진은 모니터 속 병실에 누워있는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미동도 없는 모습이었지만 도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미리 투여한 가사 유도제 때문이라는 것을요. 중기가 매수한 의사보다 한 발 앞서 도진은 병원 시스템을 해킹했고 박 회장의 상태를 조작해 중기가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회장님. 서연 씨도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도진은 서연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유치장에서 그녀를 향해 쏟아냈던 그 모진 말들, 그리고 그녀의 절망적인 눈빛, 작전의 성공을 위해 그녀를 사지로 몰아넣어야 했던 자신의 선택이 도진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모니터 속 박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진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환기구를 통해 잠입한 도진이 병실에 들어서자 박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벗고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도진아, 서연이는 괜찮으냐? 박 회장의 첫마디는 자신의 생사보다 아내의 안부였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모님은 지금 유치장에 계십니다. 중기 씨를 완벽히 속이기 위해서는 그 방법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놈이 그토록 악할 줄은 몰랐구나. 서연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이제 끝내자꾸나. 도진은 박 회장에게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보고했습니다. 중기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역으로 해킹해 확보한 영상에는 중기가 박 회장의 약통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또한 서연이 발견했던 금색 귀걸이는 중기의 내연녀이자 비서였던 여자가 일부러 흘린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중기는 서연을 의심하게 만들어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서연을 불륜으로 몰아 내쫓으려 했던 것입니다. 박 회장은 분노로 부르르 떨었습니다. 중기, 그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등에 칼을 꽂은 뱀일 뿐이야. 도진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중기가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그 순간 모든 진실을 폭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변호사를 매수하려던 중기의 시도를 역이용해 서연에게 자신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사모님, 도진은 병실 문을 나서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병원의 차가운 조명이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졌고 탐욕에 눈먼 자들의 몰락만이 남았습니다. 중기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박 회장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았고 서연은 유치장에서 정신이 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서울 시내의 최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박만호의 시대는 가고 박중기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잔을 비우면 수천억의 자산이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중기의 호쾌한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가 남긴 빌딩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어떤 외제차를 새로 살지 고민하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법정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의 대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유치장에서의 그 절망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도진이 보낸 쪽지,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진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연은 방청석 어딘가에 숨어 있을 도진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이서연, 당신은 박만호 회장의 급격한 상태 악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문의 약물을 투여했습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 남편을 살리려 했습니다. 독을 타는 사람을 막으려 했을 뿐입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중기가 당당하게 입정했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 가짜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몰아세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기사놈이랑 눈이 맞아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저기 있는 저 영상이 그 증거입니다. 중기가 가리킨 모니터에는 도진이 미리 편집해준 가짜 불륜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때 판사가 도진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도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에 들어서 증언대에 섰습니다. 중기는 도진에게 윙크를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인 김도진, 피고인과 함께 살인을 모의한 것이 사실입니까? 검사의 질문에 도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제출한 영상은 조작된 것입니다. 그 순간 중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야? 김도진, 너 미쳤어? 도진은 품 안에서 진짜 USB를 꺼내 법원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진짜 영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박준기 씨가 아버지의 약통에 독약을 넣는 장면, 그리고 사모님이 그 약을 영양제로 바꿔치기 하며 아버님을 지키려 했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상 속 중기는 비열하게 웃으며 약을 바꾸고 있었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그 약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신이 준비한 영양제를 채워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중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건 가짜야. 김도진, 내가 나를 배신해? 도진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전 배신한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의 적이었으니까요. 그때 법정 뒷문이 거대하게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박만호 회장이 비서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가 내 아들이냐? 박 회장의 호통 소리가 법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중기는 환상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죽었다고. 도진이가 분명히. 만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중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세상이 올 줄 알았더냐?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내 돈을 탐낼 때 이 사람은 내 목숨을 지켰다. 만호는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만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만호는 서연을 품에 안고 등을 다독였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쳐 중기의 팔을 꺾어 잡았습니다. 박준기 씨, 살인미수 및 증거인멸,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중기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광기를 부렸습니다. 이거 다 저 꽃뱀이랑 기사놈이 짠 연극이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아버지를 노리는 거라고요. 하지만 준기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준기의 내연녀 역시 비명을 지르며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여자의 귀에서 자신이 침대 밑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금색 귀걸이가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준기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수천억의 재산이 대체 무엇이기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가족이 서로를 적으로 돌리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진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도진 씨. 서연의 부름에 도진이 멈춰섰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오해해서 미안해요. 도진은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이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회장님 모시고 평안하게 사십시오. 도진은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뒤 저택의 정원에는 평화로운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만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을 즐겼습니다. 서연아, 난 이제 이 큰 집도 수많은 돈도 필요 없다. 내 재산은 전부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우리 둘이 지낼 작은 집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니?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만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었습니다. 네, 여보. 당신만 곁에 있다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의 등 뒤로 거대한 저택이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욕망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 진정한 사랑의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저택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먼지 한 톨 앉지 않았던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거실은 준기의 욕설과 만호의 신음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탐욕의 악취로 가득 찼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초상화를 내려 박스에 담았습니다. 박만호의 아내로서 박제되어 있던 자신의 모습이 비로소 자유를 얻는 순간 같았습니다. 7년의 세월은 길고도 잔인했습니다. 돈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버텨왔던 것입니다. 서연은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만호가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이 짐들을 다 치우고 나니 비로소 내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구나. 만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에 서명했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 일궈온 부동산과 자산들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확약서였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속죄다. 아들놈을 저렇게 키운 애비의 죄, 그리고 너를 이 지옥 같은 집에 가두어둔 이기적인 사랑의 죄 말이다. 서연은 만호의 무릎 옆에 앉아 그의 거친 손등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당신이 정말로 정신을 잃으신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만호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준기가 내 약에 손을 대는 걸 알았을 때 내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멀쩡하다는 걸 알면 그놈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야. 그래서 연기해야 했다. 너까지 위험에 빠뜨려 미안하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욕망의 잔해 속에서 비로소 피어난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조끼를 벗고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모님 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걸 제가 미리 챙겨뒀습니다. 서연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만호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31살의 기록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의 고독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 일기장 첫 장에 적힌 자신의 글씨를 보며 서연은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꽃뱀도 살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를 진심으로 연민했던 한 여자였을 뿐입니다. 도진은 짧은 묵례를 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도진 씨, 서연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왜 저를 믿어주셨나요? 저를 범인으로 몰 수도 있었잖아요. 도진은 멈춰서서 어깨 너머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모님의 눈에서 제 어머니가 보였거든요. 끝까지 아버지를 지키려던 그 간절한 눈빛이요. 제가 빚을 갚은 건 회장님만이 아닙니다. 도진은 그렇게 저택의 긴 진입로를 걸어나갔습니다. 서연과 만호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삶을 옥죄던 거대한 대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박만호 회장도 그의 젊은 아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약보다 더 강력한 치유제였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작은 어촌 마을,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언덕 위에 소박한 목조주택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재산을 환원하고 빈손으로 내려온 서연과 만호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마당에는 서연이 직접 심은 상추와 고추가 파릇파릇하게 돋아나 있었고, 만호는 아침마다 그 식물들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을 굴리던 그의 손에는 이제 흙대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고추가 아주 잘 익었구나. 저녁에 된장찌개 끓여 먹자. 서연은 마을 보건소에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벗고 밀짚 모자를 쓴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서울에서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오늘 정순의 할머니가 고맙다고 감자를 한 봉지나 주셨어요. 서연은 만호의 등 뒤에서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만호의 몸에서는 이제 독한 약 냄새가 아닌 건강한 흙 내음과 햇살 냄새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찐 감자를 나누어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평범함이 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체부 아저씨가 낯선 엽서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엽서 뒷면에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그리스의 어느 해변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이제야 제 삶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옳았음을 매일 느낍니다. -D 도진이 보낸 엽서였습니다. 서연은 엽서를 가슴에 품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준기는 결국 감옥 안에서 재산을 되찾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탐욕이 인간을 어디까지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그 탐욕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서연은 매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닷가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오렌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연아,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만난 것이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은 그 모든 것을 버린 것이다. 이제야 내가 진짜 박만호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서연은 만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저도요, 여보. 우린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모든 걸 가진 거나 다름없어요.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덮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력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아들의 배신과 아내의 진심. 그 모든 자극적인 이야기는 이제 전설처럼 흩어지고 오직 남은 것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두 사람의 진실된 모습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감았던 눈을 뜨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별 좀 보세요. 참 예쁘죠?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길고 외로웠던 밤이 가고 그들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을 마음의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욕망의 불꽃은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등불로 바뀌어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